지금부터는 5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5월 23일 월요일은 이제 코로나19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을 이제 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이변이 없으면 아마 전환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5월 24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5월 25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 지수가 발표가 되고, F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5월 26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또 4월 달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표가 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7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예, 이게 이제 미국의 PC라고 하는데 물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이제 발표되는 5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발표를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도 일정이 많은데 특히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그 FMC 의사록 같아요. FMC 의사록에서 이제 어떤 또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 진짜로 0.75% 언급이 진짜로 나왔는지, 아니면 이제 모든 뭐 연준 위원들이 0.5 정도에 다 이게 맞춰졌는지, 한번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긴축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같은 날이죠.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도체 회사죠. 예, 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니까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40%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좀 좋게 나와주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훈풍이 좀 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좀 개인적으로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 0.25 올릴 거예요. 올릴 텐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빅스텝으로 간다라는 뭐 약간의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한번 총재 발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들도 질문을 많이 하겠죠. 진짜 빅스텝 갈 거냐.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두 개 주택 지표가 2개나 발표돼요. 하나는 신규. 신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새롭게 이제 매매되는,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진 주택에 관한 이제 매매고, 잠정주택은 뭐냐면은 요건 이제 실제로 매매 계약은 맺었는데 아직은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주택들 있잖아요. 아직 뭐 중도금 단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2개 지표가 어쨌든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워낙 중요하고 이런 지표들이 또 잘 나와야 경기에 대한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이 지표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하이시 봉쇄를 한 6월 1일 정도부터 이제 전면 해제한다, 이런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상하이 말고도 다른 지역도 지금 봉쇄된 도시가 꽤 있으니까 뭐 다른 도시들까지 이게 봉쇄 해제가 이제 확산된다 하면은 국내 증시도 상당한 호재로 봐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봉쇄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상해시의 확진자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일부 지역부터 지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봉쇄령을 좀 풀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정책이 있더라고요. 사회면, 뭐 이게 이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겠다고 상하이 당국이 발표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 격리 통제 구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제외하고, 거기는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확진자가. 거기 말고 일반적인 지역 있잖아요. 그냥 흔히 평상 지역에서 최소 4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를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계속해서 사회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최소 4일 연속으로 신규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봉쇄령을 계속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정책들이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걱정하는 거는 부양책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그럴 여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성장률도 좀 워낙 낮은 상태고, 또 함부로 부양책 막 팍팍 썼다가 물가를 또 자극시킬 수가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물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어떤 카드를 쓰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그 인프라 투자부터 좀 시작하지 않을까. 최근에 한국의 굴삭기 업체들이 좀 강해요. 그 이유도
중국이 인프라부터 할 것 같다. 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어쨌든 인프라 투자,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소비 부양책 이런 순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6월 아무튼 앞으로 체크하실 거는 6월 1일 날 실제로 상하이가 봉쇄가 풀리고 부양책이 진짜로 나오는지 이제는 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 요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이제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도체 주가들은 앞으로 어떨까요? 네. 삼성전자 계속 지금 좋지가 못한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반도체 동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투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낙 대형주들은 그런 이제 단기적인 어떤 뭐 이벤트에 움직이진 않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부진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주가는 되게 좋았어요. 예. 실제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설비 투자 들어가는 뭐 그런 장비 회사나 소재 기업들의 주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가 확대된다고 이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도 당연히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관심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세액공제 얘기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어쨌든 이제 뭐 미국도 지금 하기를 원하지만 한국도 지금 계속 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엔 뭐 삼성 하이닉스도 나중에 좋겠지만 결국엔 그 낙수 효과를 작은 기업들, 중소형주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뭐 당연히 큰 그림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21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2030년에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144만 대, 현재보다 한 4배 정도 높인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기차 투자 계획이 나오면은 현대차 그룹의 관련 주가들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반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와도 잘 반영은 안 되더라고요. 현대차 기아가 참 무겁긴 무겁고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소형 부품사들이 확실히 좀 탄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현대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예전부터 가졌던 게 도대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언제 바꿀래?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21조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지만 여기 대부분이 이제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걸 뭐 전환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35만 대 정도 생산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향후에 국내에서만 전기차를 이제 144만 대까지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언급이 나왔고 지금 목표는 이제 전 세계 다 합쳐서입니다. 전 세계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생산되는 거 다 합쳐가지고 2030년 목표는 323만 대요. 네. 생산 목표가 이렇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12% 정도 되게 됩니다. 이 글로벌 시장 네,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예. 그럼 12%면 꽤 많은 수치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목표로 이번에 좀 발표를 했고 여기서 근데 좀 눈에 띄었던 게 기아가 발표했던 PBV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뭐 내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맞춤 양복 같은 거죠. 대기업 같은 데서 요구를 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쿠팡이 자 우리 배송 트럭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어떤 택시 회사가 우리한테만 맞는 아주 예쁜 모양의 택시를 만들어 주세요. 주문을 오더를 넣는 거죠. 한마디로 뭐 자동차의 파운드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기아가 국내 이제 전용 공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좀 그동안에 없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B2C죠. 완성차 업체는 B2C 소비자한테 판매하지만 이 모델은 B2B 기업 대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 발표 이후에 뭐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2차 전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던데 네. 요즘 보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전액 관련주들이 좋더라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도 전망은 어떤지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하면 양극재만 항상 먼저 좋았고 전해액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유가 전해액의 이제 원재료 중에 육불화 탄산 리튬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LiPF6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발음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거를 원재료로 받아가지고 전액을 만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전가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가격 전가를 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LIPF6 가격이 너무나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최근에 왜 전해액 회사들 주가 올라가냐면 이 LIPF6 가격이요. 3월 초에 킬로그램당 592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305위안까지 48% 떨어져 버렸어요. 이 중국 거로 계산되네요. 네, 중국이 가장 또 많이 지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받아서 만드는 전해액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너무 그냥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꺾이면서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이 한 두 개가 있거든요. 동아기업하고 엔캠이란 기업이 있어요. 이 두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목재회사지만 이 LIPF6를 받아다가 전해액을 만드는 자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었고요. 엔캠은 이제 순수하게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 회사들이 최근에 증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익성이 안 좋아요. 이번에도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결국 원재료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연히 수요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빠르면 2분기,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네.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는 좀 견조하게 오르고 있고 양극재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동아기업이 PER 기준 내년 기준으로 14배고요. 엔캠이 26배 정도니까 양극재에서는 보통 40배, 50배 하잖아요. 60배 가까이.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 매력까지 좀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 전액 관련주가 두 개밖에 없나요? 뭐 후성, 첨보 이런 쪽은 어느 쪽입니까? 야, 후성하고 첨보는 전해액은 아니고 그 네.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 질. 첨가제. 첨가제. 네, 그러니까 전해질이라 그러죠. 전해질.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뭐 효능을 좀 좋게 만드는 네. 그 첨가제 같은 그런 거. 쪽도 조금 강해졌더라고요. 거기도 좋았는데 근데 첨보는 또 되게 많이 빠졌어요. 빠지고. 첨보 같은 경우는 2분기 좀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빠졌고 반대로 후성은 최근에 실적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가 또 반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회사마다 약간 하는 좀 사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있긴 있지만 최근에 전해질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후성이 네. 다시 주가 올라가면서 전해질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육개주, 뭐 사료주 같은 농업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된 이후에는 의류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강세였고 뭐 안 좋을 때는 막 같이 빠지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주가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오른 셈인데 지금 들어가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육개주하고 사료주는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조적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를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어쨌든 지금 인도라든가 이런 주요 밀 생산국이 지금 다 수출 막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밀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을 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될 게 만약에요. 증시가 지금 미국 때문에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IT 아니면 다른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육개나 사료주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대형주가 이번 주에 못 가면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형주가 만약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육개 사료주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의류업체들이 사실 되게 실적도 좋고 잘 나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미국의 소비가 이제 꺾일까 봐. 그래서 미국의 타겟 실적 발표한 날 그날 한국의 한세 실업이 한 10%인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근데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안 좋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의 의류주는 이거는 분명한 팩트인 건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되게 낮아요. PER이 보통 5배, 6배, 7배. 네. 워낙 저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코스피 평균의 절반 정도네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할인받는 이유는 성장을 못 하잖아요. 사실 의류 산업이라는 게 억눌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 1분기 실적만 보면 굉장히 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리오프닝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에 미국 소비 때문에 폭락을 했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의료업종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일정들을 감안해 볼 때 좀 증시에서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좀 강세일 것 같다. 네. 어느 업종일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니까 물론 잘 나오면 반도체에 되게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워낙 지금 분위기들이 안 좋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좀 반등만 해준다면 그래도 한국의 대형 IT주들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도 보셨겠지만 시장 안 좋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는 안 빠져요.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수급도 좀 바뀌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 강세, 그러니까 상승의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IT 그러니까 대형 IT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주가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번 주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2차 전지 한번 얘기 나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소재 기업들 다 잘 갔어요, 사실은. 근데 소재만 잘 갈 게 아니라 소재나 아무튼 이쪽 뭐 양극재, 뭐 음극재, 전해액만 갈 게 아니라 결국엔 수요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제조사도 한번 좀 볼 땐 됐다. 지금 너무나 눌려 있더라고요. 배터리 제조사도. 3사. 네, 3사 다. 한번 그래서 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올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결국에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좋다면 그 소재만 갈 게 아니라 결국에 앞으로 투자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소재 기업 아니면 제조사들은 미국, 한국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장비 회사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 쪽까지 하셔가지고 한번 2차 전지 쪽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소외받은 기업들하고 IT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이번 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IPO 기업 공개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뭐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간다고 싶은 공모주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거의 대여급들은 지금 쏙 들어가 버렸고요. 워낙 지금 공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한 3개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미 좀 청약이 끝난 건데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고 리츠 회사인데 리츠 회사라고 그런지 요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669대 1로 나왔어요. 그래서 31일 날 상장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주로 뭐 쿠팡의 물류센터라든가 프랑스의 그 물류센터를 이제 리츠 자산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고 아직 이제 청약 안 왔던 기업 중에서는 2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영창 케미칼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심사 승인을 좀 받았고 반도체 소재 업체예요. 국산화 1세대 소재 업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좀 규제를 하면서 소재 규제를 했었잖아요. 2019년도에. 무슨 가스 같은 거 말이죠. 그런 이제 대체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수요 측에서 조만간 청약도 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입 대체에 성공을 한 기업이니까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서 한번 관심을 갖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를 해가지고 실제로 아파치 시리즈라고 이걸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이제 채택되는 그런 칩을 좀 만든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은 커질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아직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또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묶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넥스트 칩도 한번 향후에 상장 일정이 나오게 되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인벌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음식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음식료주들이 사실 지난주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하나금융의 심은주 권우정 연구원님이 올해 하반기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부정적 환경에도 그래도 견조한 이유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자료를 썼는데 이게 올해 사실 음식료 회사들 주가가 평균적으로 20% 올랐대요. 약세장에서. 그 이유가 지금 당장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수익성 안 좋겠지만 판가 올리지 않을까. 제품가 분명히 올라간다. 근데 언젠가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판가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번 가격을 다 올렸죠.
대부분의 음식료 회사들이 작년에 많이 올렸잖아요. 뭐 라면 값도 올리고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원당, 소맥, 옥수수 이런 것들이 특히 소맥, 밀 가격이 지금 연초 이후로 55%나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격이 올라가서 바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으면 뭐 음식료한테는 좋지만 지금 당장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지금 기대감의 괴리 때문에 최근에 음식료 회사들이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이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가격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정권 초기고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면 물가 이 가공식품 가격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회사들 주가가 좀 안 좋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반기엔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나중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곡물가가 사실 꺾여야 좋아요. 어쨌든 꺾여야 음식료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 심은주 연구원님은 어떻게 썼냐면 지금이 곡물가 대세 상승 기일까 아닐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 의견은 아니다. 곡물가는 언젠가 꺾인다. 그렇게 좀 했는데 일단 수요를 견인할 주체가 별로 없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국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쪽도 경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글로벌 재고율이 예전보다 높대요. 재고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22년 4월달 글로벌 재고율이 28.5%인데 이게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거 평균과 비교해봐도. 근데 모르죠. 이제 앞으로 재고율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뭐 낮지 않은 수치이고 또 미국이 어쨌든 금리 올리면서 수요 둔화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을 하는 것도 좀 투기 세력의 롱 포지션, 그러니까 곡물가에 베팅하는 세력들의 매수를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상 대세 상승만 아니라면 그 보통 이 곡물가가요 평균 2년 7개월 주기로 올라간대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근데 20년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하락기가 시작이 된대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꺾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세 상승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승 기준 꺾인다. 네. 그럼 음식료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재료 가격이 네, 이제 떨어지니까. 하향 안정화니까. 그런 면에선 좀 음식료 좀 여전히 좀 나쁘진 않게 보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음식료 업종을 선택할 땐 좀 미국 비중이 올라가는 기업을 좀 선택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K푸드라 그래가지고 워낙 인기가 좀 많아요. 뭐 BTS가 인기 있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라면 회사, 만두 만드는 회사 이런 기업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미국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한번 좀 유독 더 봐보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는 한국의 라면 회사 또 우리나라의 그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 이사님이 소개하는 보고서는 그때그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엄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하고 링크로 바로 연결하면 편리하겠습니다만은 이 보고서가 증권사의 지적재산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환경 컨센서스를 통해서 그 사이트를 열어가서 접근하다 보면은 따로 비용 없이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